그 인간이 저를 버렸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죽어가는 몸뚱이를 부여잡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밖엔.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뜻밖의 기적이 절 찾아왔고 마침내 저는 달콤한 복수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글솜씨 없는 50대 아줌마지만 잘 부탁드려요.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선택에서 늘 꽝을 고르는 편이었어요. 충동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편도 아니고 오히려 심사숙고하는 성격이었는데 이상하게 선택하는 것마다 최악의 결과를 낳았죠. 결혼도 그랬어요. 27, 꽃다운 나이에 같은 회사 다니던 직장 상사와 결혼했는데요. 당시에는 그 사람만큼 믿음직하고 든든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죠. 신혼 시절까진 나름 좋았던 것 같아요. 남편과 알콩달콩한 시간도 보내고 소꿉놀이 하듯 집안 살림을 가꿔 나갔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큰애가 태어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남편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갓 태어난 애기들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울기는 또 좀 우나요? 아직 말을 배우지 못했으니 배가 고파도 울고 기저귀가 젖어도 울고 늘 눈물바람이죠. 몰랐는데 남편은 소음에 취약한 사람이었어요. 퇴근 후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도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수저를 탁 소리나게 내려놨죠. 진짜 시끄러워서 밥을 못 먹겠네. 애 좀 안 울게 할 수 없어? 애가 애니까 울지. 내가 얼른 달래고 올게. 그러나 아들은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어요. 그럼 남편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고함을 지르곤 했죠. 진짜 미치겠네.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줄 알아? 집에서라도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이건 뭐 집이 전쟁통이나 다름없으니. 화 좀 그만 내. 애 놀라잖아. 지금 나보다 애가 더 중요하다 이거야? 나 이 집안의 가장이야. 너랑 애가 집에서 편하게 먹고 쉬고 노는 동안 난 돈 번답시고 밖에서 죽어라 일하고 있다고. 남편의 불만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회사에서 고생하고 오니 피곤한가 보다. 아이가 울지 않게 내가 더 잘 돌보면 되겠지 생각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 고약해졌어요.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리면 저에게 화풀이를 하듯 소리를 질렀고요. 심지어 가끔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지치고 힘들었어요. 육아와 집안일을 혼자 다 감당하면서 남편의 화까지 받아내야 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남편의 그런 태도가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봐 두려웠어요. 실제로 아들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불안해하는 것 같았고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술을 즐겨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밖에서 회사 사람들과 밤새도록 마시는 건 예사였고요. 집에서도 늘 저녁 먹을 때마다 소주 한 병씩을 비웠어요. 술에 취한 남편은 당연히 평소보다 더 난폭해졌고요. 때때로 저나 아이를 향해서 위협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게 너무 무서워서 적당히 마시라고 잔소리도 해봤는데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일이 힘들어 죽겠으니까 술로 잊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술도 내 맘대로 못 마셔? 하면서 오히려 성질만 냈습니다.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남편의 알코올 의존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결국 결혼한 지 5년 차가 됐을 때 남편은 직장에서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이 미친 인간이 글쎄 일하는 중에도 보온병에 술을 담아 몰래 마셨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의 고발로 결국 회사 임원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됐고요. 남편은 바로 해고 처리됐죠. 남편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제외한 그 어떤 수당도 받을 수 없었네요. 당시 아들은 고작 4살이었고요. 갓 태어난 딸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창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시기에 남편이 실직자가 됐으니 너무 막막하더군요. 남편은 바로 다음 직장을 구해야겠다고 했지만 당연히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컴퓨터가 있는 작은 방에 들어박혀 하루 종일 게임만 했고요. 늘 입에 술을 달고 살았죠. 못 마시게 하면 마구 화를 내면서 폭언을 쏟아냈네요. 한 병만! 딱 한 병만 마신다고 했잖아! 거짓말하지 마. 당신 술 먹기 시작하면 3병, 4병이 기본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이 받은 퇴직금이 지금 우리 유일한 전 재산인데 그걸로 야금야금 자꾸 술을 사 먹으면 어떡해? 애들 생각은 안 해? 소주 그깟 몇 푼이나 한다고 이렇게 바가지를 긁어? 그리고 내 퇴직금 내가 술 먹는데 쓰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애들 아빠로서 할 소리야? 애들은 나 혼자 낳았냐고? 이게 진짜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말대꾸야, 이씨. 내가 회사 잘렸다고 우습게 보여?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어요. 아이들은 그런 아빠의 모습에 점점 더 겁을 먹고 집안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저도 감정적으로 한계에 다다랐죠. 남편과의 싸움은 끝이 없었고 서로 사랑했던 지난 나날들은 머나먼 옛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그전까지 가게 관리는 남편이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실직한 뒤로 더 이상 제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어요. 얼마 안 되는 퇴직금도 본인이 술 사 먹고 게임하는 데 써버렸죠. 시댁이나 처갓집에 손을 벌리는 것도 한계가 있었네요. 결국 저는 급하게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왕년엔 그래도 번듯한 회사 사무직으로 일했기 때문에 금세 취직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돼 버린 아줌마를 써주는 곳은 없었어요. 9시부터 6시까지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것도 무리였고요. 고심 끝에 저는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 일을 시작했어요. 고된 노동으로 몸이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푼돈이나마 벌 수 있게 돼 다행이었죠. 남편은 제가 자기 대신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모른 채 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살림이나 육아를 도와주긴커녕 자기가 쓴 그릇 하나 설거지한 적이 없었죠. 무엇보다 화가 났던 건 남편이 술을 끊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거였어요. 늘 술을 입에 달고 사는 남편과 아이들을 한 공간에 둔다는 게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곁에 두고 있는 기분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어느 추운 겨울날 평소처럼 식당 일을 끝내고 집에 왔을 때였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아이들이 보이지 않더군요. 여보, 수혁이랑 수진이 어딨어? 내가 알게 뭐야? 알게 뭐냐니? 혹시 애들끼리 나가게 둔 건 아니지? 어? 아, 몰라! 난 모르니까 더 묻지 마. 애는 내 엄마가 챙겨야지.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내가 뭐 밖에서 놀았어? 돈 벌고 왔잖아. 당신이 가장 노릇을 안 하니까 내가 대신하고 있는 거라고. 참나, 그깟 푼돈 벌면서 유세는 내가 벌던 돈의 반의 반도 못 버는 게. 비아냥거리는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났지만 지금은 남편과 싸울 때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을 찾는 게 먼저였죠. 아이들이 미아가 된 건 아닐까, 나쁜 사람한테 해코지를 당한 건 아닐까 눈앞이 캄캄해졌네요. 부랴부랴 온 집안을 뒤지고 다녔는데요. 문득 안방에 있는 옷장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려오더군요. 얼른 다가가 문을 열어보니 웬걸, 그 안에 아이들이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수혁아, 수진아, 너네 여기서 뭐해? 엄마? 아이들은 절 보자마자 안겨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달래며 물었죠. 너네 왜 옷장에 들어가 있던 거야? 응? 아빠가 술 먹고 우리한테 돈 달라고 소리 질렀어. 없다고 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막 팔도 아프게 잡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여기 숨어 있었어. 그네 말에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퇴직금을 다 써버렸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설마 아이들의 코 묻은 돈까지 노릴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한테 돈 달라고 하기가 민망하니까 괜히 애들 간식 사 먹으라고 준 용돈을 노린 거죠. 아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치졸할 수 있나요? 그런 한심한 인간 때문에 아이들이 울면서 안방에 숨어있던 걸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저는 아이들을 달래 재운 뒤 방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소리쳤죠. 당신 미쳤어? 하다 이젠 애들 용돈까지 탐을 내? 애들 용돈으로 술 사 먹으려는 아빠가 세상에 어딨어? 어? 부끄러운 줄 알아? 뭐? 뭔 소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애들한테 다 들었어. 당신 애들 돈 뺏었다며? 그 돈으로 또 술 사 먹었지? 그치? 아니, 근데 그 새끼들이 말하지 말라니까. 남편이 아이들이 잠든 방문을 노려봤어요. 반성의 기색이 조금도 없는 그 모습에 절로 부하가 치밀더군요. 애들이 나한테 얘기했으면 뭐 그걸로 또 가서 애들한테 화내게? 당신은 정말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야. 당신 같은 인간을 내가 뭘 믿고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뭐?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 너 지금 말 다 했어? 꼴에 자존심은 남아있었는지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막말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넌 뭐 완전 무결 뭐 깨끗해? 나 이 집안의 가장이야. 내가 뭘 하든 당신이랑 애들은 복종해야 한다고. 복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는 남편을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술에 한껏 취한 남편이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어깨를 밀면서 마구 언성을 높였습니다. 요즘 네가 돈 버니까 아주 남편이 우습게 보이지? 어?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목소리를 높여? 죽고 싶어? 이러지 마.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누가 할 소리? 나야말로 너랑 애들 얼굴만 보면 숨이 콱 막혀.
이런 내 마음을 네가 알기나 해? 오죽하면 내가 허구한 내 술로 도피하겠냐? 당신이 이렇게 된 게 나랑 애들 때문이라는 거야? 웃기지 마. 이 무책임한 인간아. 어떻게든 이 가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조용히 안 해? 내가 나한테 대들지 말랬지? 남편은 화가 치밀어 오른 듯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벽에 던졌어요.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요. 간신히 잠든 아이들이 안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전 결심했네요. 이렇겐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이죠. 다음 날 전 가까운 친구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남편이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일어난 남편에게 선언하듯 말했죠. 난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당신이 다시 일어서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계속 술로 도망치기만 한다면 이 결혼은 끝이야. 끝이라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 알지? 나 한 번 한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거. 두 번은 없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말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가지는지 알았던 것 같아요. 바로 술을 끊는 건 힘들었지만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고요. 제가 일하는 동안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챙기는 등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남편에게 맺힌 응어리가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살 것 같았네요.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언젠가부터 제 몸이 이상해졌어요. 피곤한 건 일상 다반사였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죠. 뭘 먹으면 체한 것처럼 속이 콱 막혔고요. 자꾸만 현기증이 나고 몸이 무거웠죠. 처음엔 몸살이라도 낫나 하고 동네 병원을 갔는데요. 검진 결과가 나오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결국 식당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하루 휴가를 받은 뒤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 재검사를 받았는데요. 웬걸 췌장암이라고 하더군요. 췌장암이요? 제가 암이라고요, 선생님? 네, 이미 상당히 병이 진행된 상태예요. 이 췌장이란 게 워낙 몸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별다른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늦게 병원을 찾으시거든요. 솔직히 항암 치료나 수술을 해도 좋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힘드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제가 죽는다는 거예요?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랬건만 의사 선생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길어야 6개월이라고 보여집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일 처음 든 생각은 우리 애들은 이제 어떡하지? 였네요. 병원에서 가족이나 보호자와 같이 와서 결과를 들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옆에는 남편도 있었는데요. 남편 역시 큰 충격을 받은 건 마찬가지였어요. 의사 선생님에게 몇 번이나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제발 다시 검사해달라고 애원하더군요. 병원을 나와 집에 가는 내내 남편과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었고요. 남편은 거실에 앉아 끊었던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했죠. 그때만큼은 저도 남편을 말릴 수가 없었네요. 며칠 뒤, 저는 식당을 그만두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일단 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한번 해보기로 했죠. 그러나 수술은 시도했다가 암세포가 너무 커져 있다는 이유로 중단됐고요. 항암 치료 역시 고통스럽기만 할 뿐 별 차도는 없었어요.
나날이 쇠약해져가는 몸뚱이를 보면서 죽음이 목전에 있다는 걸 느꼈네요. 그나마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보험 설계사였던 친구 때문에 암보험을 2억에 들어뒀다는 걸까요? 암 진단금과 수술비로 보험금이 두둑하게 나왔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저희 형편의 치료도 못 해보고 죽을 날만 기다렸을 거예요. 물론 병원비가 해결됐다고 해서 불행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절 힘들게 한 건 남편의 태도였죠. 남편은 입원하고 며칠 동안만 제 옆을 지켜줬고요. 그 뒤로는 이런저런 핑계로 면회조차 오지 않았어요. 솔직히 아이들도 친정엄마가 와서 봐주고 있었는데 뭐가 그리 바쁘다는 건지 너무 서운했네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편이 병에 걸리면 여자들은 99% 병구안을 해주지만 반대 상황에서의 남편들은 99% 도망간다고요. 역시 우리 남편도 그 99%에 해당되는 걸까? 너무 절망스러웠죠. 하지만 그런 현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매일같이 남편에게 전화해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아이들은 어떤지 물어봤고요. 바쁘지 않으면 가끔은 병원에 찾아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늘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 말던 남편이었는데 나름 죄책감이 들었던 걸까요? 제가 입원한 지 3달 만에 남편이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때마침 점심시간이라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어색한 미소로 물을 떠다 주기도 하고요. 대신 식판도 치워주는 등 원래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원래 늘 잘하던 사람이 잘해주는 것보단 못하던 사람이 잘해주는 게 더 감동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남편이 찾아와준 것만으로도 그동안의 서운함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았어요. 참 바보 같았죠. 남편의 진짜 속셈도 모른 채 말이죠. 남편이 찾아온 건 죄책감 때문에도 저에 대한 걱정 때문도 아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병원 앞에 있는 정원을 같이 산책했는데요. 문득 남편이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신혼 초에 당신 앞으로 생명보험도 하나 들지 않았나? 당신 친구 때문에 우리 둘 다 들었었잖아.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생명보험? 들었던 것 같긴 한데 갑자기 그건 왜? 그거 보험금이 얼마나 되더라? 그때 받은 서류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던데 어딨는지 알아? 글쎄.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그걸 왜 이야기하는 거야?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났어요. 제가 죽을 병에 걸린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매일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며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남편은 벌써부터 제가 죽은 뒤에 나올 돈이나 계산하고 있다는 게 끔찍했죠. 제 표정이 싹 달라진 걸 알았는지 남편이 한결 부드러운 어조로 입을 열었어요. 아니, 물론 난 당신이 완치되길 바라지만 혹시 모르니까. 애들도 있는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긴 해야 할 거 아니야. 무슨 미래? 내가 죽은 다음 보험금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하는 거?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야? 당신 지금 내가 죽을 걸 아예 가정하고 있는 거잖아. 몇 달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기껏 찾아와선 한다는 소리가 뭐? 생명보험? 결국 나 죽은 다음 나올 돈이 탐난다는 말이잖아. 저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어요. 그러자 남편도 눈을 세모꼴로 뜨면서 역정을 내더군요. 아니, 이성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잖아.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난 하루하루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당신은 내가 죽을 생각만 하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겠어? 당신 정말 너무해. 어느새 두 눈 가득 눈물이 차올랐어요. 제가 울자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했고요. 이내 됐어. 내가 말을 말아야지. 나 먼저 갈게. 하면서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또 혼자 남겨졌죠. 위로조차 해주지 않는 남편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네요.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건지, 이렇게 살려고 아등바등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에 모든 게 허망해졌고요.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배신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모처럼 만에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사실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를 밀어버린 이후로 아이들을 보지 않고 있었거든요. 애들이 어린 나이에 충격받을까봐 말이죠. 그런데 남편과의 일 때문인지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하루라도 더 많이 아이들의 얼굴을 눈에 담아두고 싶단 욕심이 생겼죠.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부탁해 아이들을 데려와 달라고 했네요. 오랜만에 만난 아이들은 그새 부쩍 커 있었어요. 애들한텐 그냥 제가 가벼운 감기로 입원 중이라고 했는데요. 딸은 민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는 절 보자마자 충격을 받았는지 울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의젓해진 아들이 그런 딸을 달랬죠. 수진아, 울지 마. 엄마 아픈데 이렇게 울면 엄마가 힘들잖아. 그치만 엄마 얼굴이 이상하단 말이야. 머리도 그렇고. 원래 아프면 그런 거야. 그래도 우리 엄마라고. 그치, 엄마? 아들이 달려와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저 모르게 부쩍 철이 들어버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마음이 아파 눈물을 삼켰죠. 맞아, 우리 아들. 엄마가 지금 아파서 많이 못생겨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안아줘서 고마워. 수진이도 이리 와, 응? 우리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아니, 나도 보고 싶었어. 이윽고 딸아이도 쭈뼛쭈뼛 다가와 제 품에 안겼어요. 이 생떼같이 어린 것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화살같이 빠르게 흘렀어요. 어느새 창밖으론 뉘엿뉘엿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챙겨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딸이 도통 제 품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엄마와 헤어지기 싫다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군요. 싫어, 엄마. 나도 여기서 엄마랑 같이 잘래. 어? 수진아, 병원은 아픈 사람들만 잘 수 있는 곳이야. 수진인 집에 가서 자야지. 싫어. 집에 가면 자꾸 그 못된 아줌마가 와서 나 괴롭힌단 말이야. 딸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뭐? 다른 아줌마라니? 다른 아줌마 누구? 있어, 아빠 친구 아줌마. 나만 보면 맨날 눈 흘끼고 아빠 모르게 꼬집고 막 그래. 아빠한테 데려오지 말라고 해도 아빠는 내 말 들어주지도 않고. 엄마가 아빠한테 그 아줌마 데려오지 말라고 얘기해주면 안 돼? 도무지 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더군요. 불길한 예감에 손이 덜덜 떨리는데 제 눈치를 보던 아들이 갑자기 딸에게 소리쳤어요. 야, 김수진, 아빠가 그 아줌마 얘기 엄마한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아픈데 괜히 신경 쓴다고. 너 때문에 엄마 더 아파지면 어떡해? 그러자 놀란 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잠깐 깜빡했어.
엄마 미안해. 엄마 나 때문에 더 아파져? 그건 싫은데. 미안해. 엄마 잘못했어. 엉엉 우는 딸 때문에 병실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간신히 딸애를 달랜 뒤 친정엄마 편으로 해서 돌려보냈는데요. 굳은 표정으로 있던 친정엄마가 그러더군요. 오늘 애들은 내가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갈 테니까 넌 김서방이랑 얘기 좀 해봐. 집을 들락날락거리는 친구가 있다니 아무래도 좀 그렇다. 느낌이 영 찝찝해. 알겠어. 내가 물어볼게. 별일 아닐 거야. 그 사람 워낙 친구가 많으니까.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친정엄마 앞에선 의연한 척했지만 솔직히 너무 두려웠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받지 않더군요. 문자를 남겨도 아무 답이 없었고요. 그 탓에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했고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결국 자정에 가까워질 무렵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간호사들의 눈을 피해 병실 밖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죠.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제 두 눈으로 남편의 얼굴을 보고 진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더군요.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칫했어요. 고민하다 그냥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죠.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에 울렸어요. 어두운 거실과 달리 안방에선 어슴푸레한 빛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는데요. 조심스럽게 까치발을 하고 다가가니 반쯤 열린 문틈으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동안의 의심과 불안감이 현실이 됐죠. 저는 그대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들이야? 하고 외쳤죠. 안방 침대가 자기 것인 양 남편의 팔을 베고 누워있던 여자가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저보다 훨씬 어리고 예쁜 여자더군요. 그 탱탱한 피부와 숱 많은 머리칼을 보면서 자괴감마저 잃었네요. 내연녀만큼이나 남편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당신 이 시간에 집엔 웬일이야? 지금 그게 중요해? 이 여자 대체 누구야? 누군데 우리 집 안방에 누워서 당신하고 이러고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남편은 당황하던 것도 잠시 이내 옆에 있던 내연녀를 의식한 걸까요?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당당하게 외치더군요. 보면 몰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뭐? 사랑하는 사람? 그래. 계속 당신한테 얘기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뭐 당신 안 그래도 아픈데 충격받으면 안 되니까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어.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저는 배신감에 덜덜 떨며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대로 손을 들어 남편의 뺨을 때렸죠. 남편은 한 대까진 그냥 맞아줬어요. 하지만 제가 한 대 더 때리려고 하자 제 팔을 부여잡고 화를 내더군요. 그만 좀 해! 당신 어차피 곧 죽을 사람인데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암 걸린 와이프는 병원에 처박아 두고 들여다보지도 않는 주제에 어떻게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날 수가 있어? 심지어 애들한테 이 여자 보여주기까지 했더라? 애들이 받을 충격은 생각 안 해봤어? 애 아빠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모렴치해?
당신 생명보험금 얘기 꺼낸 것도 이 여자 때문이야? 나 죽으면 나올 돈으로 이 여자랑 잘해볼 생각이었냐고. 제 말에 남편은 부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헛웃음을 치면서 비아냥거리더군요. 그래, 맞아.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어? 어차피 넌 곧 죽잖아. 죽으면 그 생명보험금 저승에 싸질머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나 새 출발하는데 쓰면 좋잖아. 솔직히 네가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허구한 날 빨리 재취업해라, 술 그만 먹어라, 바가지만 긁었지. 나 그동안 너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 걸핏하면 이혼으로 협박이나 하고 애들 앞에서 망신이나 주고. 내가 그동안 너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 돈 받을 자격 충분하다고 본다. 남편의 자기 합리화에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그동안 집구석에서 술만 먹던 인간 먹여 살린 게 누군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진한 배신감이 끌어올랐어요. 하지만 남편의 막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솔직히 너 병 걸린 거 알았을 때 벌 받은 거구나 싶었어. 그동안 너 돈돈거리면서 오죽 나를 못살게 굴었어야지. 세상에 남편한테 그렇게 악기같이 구는 마누라가 어딨냐? 당신 지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지 마. 악기? 악기같이 굴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어떻게 시한부인 나한테 벌 받을 거란 얘기를 할 수 있어? 내가 그동안 당신 때문에 아등바등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뻔히 알면서. 당신은 양심이란 것도 없어? 내 병이 그냥 저 여자랑 새 출발할 돈으로만 보이냐고? 급기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잠자코 지켜보고만 있던 내연녀가 남편에게 머리를 기대며 그러더군요. 오빠, 나 너무 무서워. 오늘은 그냥 집에 갈게. 저 아줌마랑 얘기 잘해봐. 그러자 남편이 기겁하면서 내연녀를 붙잡았어요. 자기야, 가긴 어딜 가? 오늘 자고 간다고 했잖아. 지금 시간도 늦어서 위험해. 그냥 예정대로 자고 가. 그치만 저 아줌마가. 쟤는 신경 쓰지 마. 내가 다시 병원으로 돌려보낼 테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절망감 속에서도 분노의 힘이 솟아올랐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달려가 급소를 발로 차줬고요. 그대로 가랑이를 부여잡고 주저앉는 남편의 싸대기를 연거푸 때렸네요. 그리고 옆에서 비명 지르는 내연녀의 머리채를 부여잡고 똑같이 때려줬죠. 너희들이 내 보험금으로 잘 먹고 잘 살게 그냥 둘 것 같아? 두고 봐. 변호사 선임해서 너네 다 고소하고 위자료도 받아낼 거니까. 내 보험금은 단 한 푼도 못 줘. 여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소송을 한대? 그 시간에 애들 얼굴이나 한 번 더 봐야지. 이건 우리 애들을 위해서기도 해. 너랑 저 여자가 우리 애들을 잘 키워줄 것 같지 않거든? 눈칫밥 정도나 먹이면 다행이지. 학대할지 어떻게 알아? 나 너랑 이혼하고 내 생명보험금은 우리 애들이랑 친정 부모님한테 다 줄 거야. 각오하라고. 제 악에 바친 말에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어디 해봐. 내가 바람 폈다는 증거가 있긴 하냐? 단순한 친구 사이일 뿐인데 네가 오해했다고 하면 그만이야. 그리고 이혼 소송이 뭐 몇 달 만에 뚝딱 끝나는 건 줄 알아? 아마 너 죽기 전에도 안 끝날걸? 저는 남편의 비웃음을 무시하고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간 다음 친정엄마에게 연락해 변호사를 알아봐 달라고 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남편의 카드 내역이며 메일이며 증거를 이잡듯이 뒤졌는데요. 치밀한 남편은 증거가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은 상태였어요.
친정엄마에게 부탁해 남편 차 블랙박스까지 확인했지만 그 어떤 것도 건지지 못했죠. 그래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어요. 제가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몸이었기에 변호사가 제가 있는 곳까지 와줬는데요. 상담 결과는 그리 좋지 못했어요. 남편의 바람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혼 소송이란 게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끔찍했던 건 상속 문제였어요. 이혼하면 아무래도 재산 분할과 위자료가 제일 큰 문제인데요. 만약 이혼 후에 선생님이 사망하면 남편분은 그 어떤 것도 상속받지 못하세요. 하지만 사별의 경우엔 두 사람이 끝까지 부부관계라고 보기 때문에 남편분께서 재산 상속은 물론이고 보험금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분들보다 비율도 더 커요. 그럼 이혼 소송 중에 제가 죽게 되는 건요? 그래도 남편이 저희 집이랑 보험금이랑 이런 걸 상속받게 되나요? 아니죠. 안타깝게도 이혼 소송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곧바로 종료돼요. 소송 중 선생님이 사망하면 혼인관계가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남편분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을 하루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데 남편분도 이 사실을 알 테니 최대한 시간을 끌 거예요. 솔직히 힘든 상황이네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요?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면 제가 죽어도 그걸 진행시켜줘야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선 방법이 없네요. 우선은 남편분 외도 증거부터 수집하는 게 중요해요. 워낙 치밀한 사람이라 찾아도 뭐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전화 걸어서 살살 말로 깨워봐요. 자기도 모르게 인정하는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변호사가 돌아간 뒤 전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이 야비한 인간은 절대 바람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억울한 사람처럼 펄쩍 뛰더군요. 아니, 당신은 왜 그래? 너무 아파서 이젠 의처증이 생긴 거야? 그래. 내가 그동안 성실한 가장 노릇 못한 건 미안해. 그치만 나 당신이 이혼 얘기 꺼낸 뒤로 술도 끊었고 집안 살림도 최대한 도왔잖아. 이직 자리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고. 이런 내 노력도 몰라주고 그런 의심부터 하면 나 너무 힘들다. 남편이 가증스럽게 연기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복장이 뒤집어졌어요.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어 욕설을 날리며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다인실이라 차마 소리도 못 내고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 오열했죠. 남편의 배신과 젊고 예뻤던 내연녀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영영 눈을 감고 싶은 마음뿐이었네요. 그렇게 얼마나 숨죽여 울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불쑥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이고 아가씨 그만 좀 울어요. 응? 고개를 들어보니 옆 병실에 입원한 아주머니였어요. 오며 가며 안면을 익힌 분인데 같은 췌장암 말기 환자라 종종 함께 대화를 나누곤 했죠. 제가 유부녀라는 걸 알면서도 어리게 생겼다는 이유로 아가씨 아가씨 하면서 불러주는 분이었어요. 죄송해요. 너무 시끄러웠죠? 시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안쓰러워서 그렇지. 아플 때일수록 울면 안 돼. 몸이 더 축난다고.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에 또다시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저도 그만 울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저희 남편이... 저는 아주머니에게 지금까지의 자초지종을 전부 설명했어요. 솔직히 제 얼굴에 침 뱉기였지만 누구에게라도 툭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아주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도 않더군요. 그리고는 글쎄
너무나 뜬금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가씨, 내가 실은 찾아온 이유가 있어. 환자복 주머니 열어봐요. 네? 제 옷주머니요? 그래요. 원래는 아가씨가 모르는 줄 알고 몰래 익명으로 전해주려고 했던 건데. 의아한 마음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사진 한 장과 USB가 들어있더군요. 별 생각 없이 사진부터 들여다본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엔 자동차 한 대가 찍혀 있었는데 그 차 안에 남편과 내연녀가 진한 입맞춤을 나누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대체... 이걸 어떻게 아주머니가 갖고 계세요? 그쪽이 막 입원했을 때 남편이 같이 있었잖아. 물론 그 후로는 코빼기도 안 보였지만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한 번 본 얼굴은 절대 안 잊거든. 근데 며칠 전에 우리 영감 생일이라 모처럼 의사 선생님 허락받고 외출했는데 식당 주차장에 아가씨 남편이 다른 여자랑 같이 그러고 있는 게 아니겠어? 일단 급한 대로 증거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사진 찍어뒀지. 또 둘이 밥 먹을 때 나눈 대화도 혹시 몰라 녹음했어요. 그건 그 USB 안에 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갖고 있던 노트북에 꽂았어요. 안에 있던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내연녀와 남편이 나누는 역겨운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더군요. 제 보험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같이 유럽 여행을 가자는 등 명품백을 사자는 등 별말을 다 했더라고요. 어때요? 이 정도면 바람난 증거론 충분하겠지? 더 빨리 알려주고 싶었는데 아가씨가 알면 병이 더 악화될까봐. 그냥 모르는 채로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근데 그래도 알 건 알아야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몰래 주머니에 넣어뒀던 건데 그 전에 아가씨가 알아버렸네요. 더 빨리 줄 걸 미안해요.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전 아주머니의 손을 부여잡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어요. 아주머니는 필요하다면 재판에서 증언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네요. 다음 날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외도 증거를 찾았다고 얘기하고 바로 USB 파일과 사진을 보냈죠. 변호사는 바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준비했고요. 상황은 제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네요. 행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믿을 수 없게도 제 병세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운 좋게 신약 실험자로 선정돼서 항암 치료에 쓰는 약물을 바꿨는데요. 그게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별다른 부작용도 없이 암세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죠.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제가 나날이 상태가 좋아지자 눈에 띄게 초조해했어요. 제가 외도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변호사를 통해 들은 뒤로는 아예 태도가 싹 바뀌어서요. 병실로 찾아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병으로 내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내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됐었나 봐. 이제 와서 왜 이래? 됐으니까 돌아가. 가서 그 기집애랑 위자료 마련이나 하라고. 제 매몰찬 대답에 남편이 뜻밖의 얘기를 꺼냈어요. 왜 그래 여보? 나 그 여자랑 진작에 헤어졌어. 뭐? 헤어졌다고? 갑자기 왜? 갑자기 무슨... 애초에 사랑도 뭣도 아니었고 그냥 동호회에서 우연히 만난 여잔데 나 좋다고 하도 매달리길래 난 싫다고 계속 거절했는데 술 먹고 그만 하룻밤 실수로 그 이후로 자기 책임지라고 울고불고 계속 매달려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아, 내 애를 가졌다고 막 책임지라고 거짓말까지 했다니까? 아, 당신도 내가 얼마나 책임감 있는 인간인지 알잖아. 아, 뱃속에 내 애가 생겼다는 여자를 어떻게 매몰차게 밀어내겠어. 당신 나 이해하지? 뭐? 당신이 책임감이 있다고? 술에 빠져선 처자식이 굶어 죽든 말든 나 몰라라 하던 인간이 무슨... 됐으니까 꺼져,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내 보험금 타낼 생각에 신나하다가 막상 이혼당하고 위자료 뱉어낼 상황이 되니까 미치겠나봐? 그런 거 아니야, 여보. 아,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좋은 남편 아니었던 건 인정해. 아, 허구한 날 술 먹고 게임이나 하고 취직도 안 하고. 그치만 내가 지금까지 어디 밖에 나가서 허튼 짓 한 적 있어? 당신 아프고 나서 딱 한 번 다른 여자랑 하룻밤 실수로 잤을 뿐이야. 그 이후로는 뭣도 없었다고. 하룻밤 실수? 그게 어떻게 실수야? 개소리 하지 말고 꺼져! 안 꺼져? 전 병실이 떠나가라 남편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그래도 남편이 나가지 않고 버티길래 결국 간호사 선생님을 불렀고요. 간호사 선생님이 병원 경호원들을 불러 남편을 대신 쫓아내줬죠. 그 뒤로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요. 당연히 법원에선 제 손을 들어줬어요. 저는 남편과 무사히 이혼했고요. 얼마 안 되는 재산도 지킬 수 있었네요. 물론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도 가져올 수 있었고요. 내연녀에게서 위자료도 제법 두둑하게 뜯어냈죠. 알고 보니 그 내연녀가 초등학교 교사더라고요. 자라나는 새싹들을 그런 더러운 여자가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바로 그 여자가 다니는 학교에 그 여자가 한 짓을 알리고 해고시키라고 했어요. 이 사립학교라서 그런가 그 여잔 바로 해직 처리됐는데요. 어떻게 알았는지 내연녀와 그 여자의 부모란 사람들이 제가 있는 곳까지 찾아왔더군요. 그쯤에 저는 항암 치료를 무사히 끝내고 통원 치료 중이었는데요.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뭐라고 할지 뻔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자가 곧 다른 학교로 이직할 건데요. 제발 그 학교엔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물론 저는 코웃음을 쳤죠. 제가 미쳤어요? 임자 있는 남자랑 바람나서 가정 파탄낸 여자가 교편을 잡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자 내연녀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모님. 저 이미 사모님 남편분하고도 헤어졌고요. 더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앞으로는 절대 사모님 앞에 안 나타날게요. 평생 반성하고 후회하며 살게요.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저도 먹곤 살아야죠. 웃기고 있네. 내 사망보험금으로 명품백 사달라고 그 인간한테 살랑거리던 네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 그런 여자가 뭐? 평생 반성하고 후회해? 장담하는데 넌 내가 용서해주는 순간 바로 돌변할걸? 분명히 또 다른 남자한테 접근해서 똑같은 짓 저지를 거라고. 너같이 남자에 미친 여자가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에요. 저 이제 안 그래요. 사모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고요. 그러자 내연녀의 옆에 서 있던 부모들도 황급히 무릎을 꿇었어요. 사모님, 다 제 잘못입니다. 딸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자식 있는 애미로서 제발 제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우리 딸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잖아요.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아이인데. 누가 보면 제가 뭐 죽으라고 고사를 지는 줄 알겠어요?
선생 안 한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평생 꿈이 교사였어요. 그 꿈이 이룬다고 애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제발 부탁드려요, 사모님. 솔직히 부모는 무슨 죄가 있겠어요. 눈물로 호소하는 내연녀의 엄마를 보면서 마음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을 독하게 먹고 입을 열었죠. 전 이런 더러운 여자가 애들 가르치는 꼴 절대 못 봐요.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저는 애원하는 내연녀와 부모를 외면한 채 돌아섰어요. 그러길 참 잘한 게요. 용서를 빌 때는 언제고 그 인간들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진짜. 아유,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그럴 수가 있나요? 그깟 명예훼손 두렵지 않았어요. 뭐 변호사 말로는 끼케야 벌금 좀 나오고 말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내연녀가 학교를 옮기자마자 그 지역 학부모들에게도 내연녀의 외도 사실을 알렸네요. 부모라면 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 지역 학부모들은 바로 학교에 항의했고요. 결국 그 내연녀는 교단에 서보지도 못하고 잘렸네요. 그 뒤로는 소식도 모르고 살았는데요. 나중에 우연찮게 근황을 알게 됐는데 지금은 교사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간 상태고요. 거기서도 소문이 다 나는 바람에 시집도 못 간 채 여직 노처녀로 있다 하더군요. 자기 팔자 자기가 꼰 거죠 뭐.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전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혼당한 전남편은 또다시 술에 손을 댔는데요. 이젠 말리는 사람도 없으니 작정하고 퍼마셨나 봐요. 알코올 중독이 재발한 건 물론이고요. 간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암을 극복했는데 이젠 전 남편이 암 환자가 된 거예요. 시부모님도 평생 사고만 친 아들이 지긋지긋했는지 병원에 처박아 두고 가보지도 않는다 하더군요. 한때 사랑했던 남자인 만큼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만큼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반면에 전 잘 살고 있어요. 혹시 재발할까 꾸준히 추적 검사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별 이상 없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도 했습니다. 지금 남편은 전 남편과 달리 가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잘해주는 건 물론이고요. 아이들에게도 친아빠처럼 진심 어린 애정을 주고 있답니다. 물론 사람 인생이란 게 늘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잖아요. 참 슬프게도 제 은인이었던 아주머니는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주머니 장례식에 참석한 뒤로 한동안 많이 힘들었는데요. 워낙 착하고 좋은 분이라 하늘의 천사님이 일찍 데려간 거라고 생각하려고요. 나중에 저도 한 줌 제가 되어 하늘에서 만나게 되면 그땐 꼭 제가 못다 갚은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딸처럼 곁에 바짝 붙어 진심으로 모실 거예요.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프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절망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인생의 기적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를 일이니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